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1부 때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2,500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2,482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낙폭을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1% 내린 2,4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0.4% 내린 874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42.6원으로 어제보다 한 5.7원 정도 오른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편리함을 파는 가게. 편의점이죠. 특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0908님이 저희 친구네는 친구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세 식구가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주말에는 친구 점포에서 알바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176님은 제 동생도 15년 동안 마트를 운영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편의점으로 개점했어요. 이렇게 또 업종을 바꾸셨군요. 박지수님은 우리 아들이 편의점에서 유지보수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휴일, 명절이 아예 없네요. 편의점에서 콜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니 24시간 대기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름은 특히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의를 누리는 사이에 그 편의점 뒤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으십니다. 항상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실 의견, 사연 다 좋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습관적으로 자본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나더 경제사라는 책을 쓴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 재미있게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는 늘 듣는 말이고 네.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꽤 많다고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선은 자본주의가 처음에 경제에서부터 생겨난 말이 아니라고요. 예. 요거 되게 당혹스러우시죠? 예. 우리가 자본주의면 경제, 경제면 자본주의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보다 경제는 훨씬 전에 있었어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십만 년 전부터 우리는 먹고 살았잖아요. 네. 경제를 먹고 사는 걸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로 정의한다면은 경제라고 하는 건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거니까 훨씬 오래됐죠. 네. 근데 자본주의는 생겨난 지 한 300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됐고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300년 전에 생겨날 적에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 가치를 무한히 불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00년 전에 자본주의가 생겨날 때 그 주된 수단은 네. 전쟁하고 무역하고 그다음에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 활동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어요. 300년 전까지는. 그래서 그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유명한 프랑스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산하고 자본주의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산에 관여하는 경우는 이건 가출한 경우다. 가출한 자본주의다. 그만큼 생산하고 자본주의는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관계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조달하는 행위니까 요거는 무한히 팽창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사회가 필요한 것을 조달하면 거길로 끝나요. 네.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돈을 무한정 벌어서 자산 가치를 무한히 불리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네. 요게 생겨난 거는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권력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예. 오히려 전쟁과 무역과 금융이 더 먼저였지 예. 생산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는 아니다. 예, 그렇죠. 아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아닌가. 예.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무한히 늘어나고 돈을 무한히 벌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백화점에서 카드 많이 그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불행했느냐?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는 그 원시 부족이 있어요. 네. 이 부족은 정말 그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몇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돈 벌 사막에. 것도 없겠고. 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하루에 일을 한 4시간밖에 안 해요. 네. 4시간 정도 일해서 하루 먹을 거를 대충 구한 다음에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느냐? 놉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요 하늘의 밤에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는데요. 아, 표현하기를. 예.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여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깜짝 놀란 게 서로 놀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들이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데 예. 그 원주민들이 그 프랑스 사람한테 저 별들이 얘기하는 소리 너 들리지?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네네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너 저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시간 정도만 일해서 먹고 살 거 대충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놀면서 살았으니까 이걸 연구한 마샬 살린스라는 인류학자는 원초적인 풍요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초적인 풍요. 예.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도 좋았어요. 네. 탄수화물 섭취가 적고 그다음에 이게 쭉 돌아다니면서 제철 과일 찾아 먹고 제철 이를테면 9월에 꽃게가 많이 나온다 그럼 바닷가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철 과일 먹고 제철 음식 먹고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좋았고 오히려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당뇨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히려 구석기 시대에 더 사람들의 영양 균형은 훨씬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신선한 것만 먹었으니까. 그렇죠. 탄수화물 섭취가 많지 않고. 바로 잡아서 바로 예. 먹고 바로 따서 바로 먹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초적인 풍요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예. 샵 9730 통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선물도 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 책에도 보면은 사람은 원시 시대 때부터 교환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서 살았던 것처럼 왜 나오잖아요. 네. 인류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이라고 한 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네. 비중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근데 서로가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니까. 네. 그 주고받는 방식은 교환이 아니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교환이 아니라 선물. 그냥 대가 없이 먼저 선물을 줬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물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보통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뭐 생일 선물이나. 네, 그다음에 뭐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 보내거나 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 그냥 사치품이나 맛있는 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의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선 품목이 생필품이었어요. 그렇죠. 뭐 당시 예. 뭐 장식품도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발달했을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아름다운 목걸이라든가 이것도 선물하는데 예. 그걸 받으면 담례로 주는 물건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선물로 주고받는 게 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렇죠. 고대도 아니죠. 원시 시대 고대 원시. 사회 이럴 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 같은 물건은 사실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사실 뭐 지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주고받던 선물은 곡식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고받을 때 대가를 바라고 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의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웃으로서 친척으로서 내가 이 도리를 해야지라고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가가 없는 건 아니고 네. 받은 쪽은 또 그러면 어떠냐면은
아이고 우리 사촌이 이런 걸 보냈는데 내가 또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선물에는 보통 답례가 따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뭐 이거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 아니냐. 물건 주고받는 거니까 교환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환은 그야말로 좀 험한 말을 쓰면 현물 박치기잖아요. 네. 서로 갖다 놓고 이거 얼마 줄래 이런 거잖아요. 네. 선물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주고 내 마음으로 사촌으로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른 품목을 가지고 답례. 요거는 하여튼 예의라든가 풍속이라든가 문화에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 인간의 도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전통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협동을 하고 노동 분업을 했던 건 주로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나중에는 그 답례의 방식이나 가치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그렇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혹시 봉채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봉채요? 예, 왜 사람들 결혼할 때 말입니다. 예, 예, 예. 지금은 주로 이제 돈 봉투가 오고 가는데 예.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현물이 오고 갔어요. 뭐 이바지 음식이 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 이불을 해오면은 다른 쪽에서 뭘 또 해오고 이런 식으로 이걸 주고받는 게 어떤 돈 계산에 의해서 행해지는 건 아니고 결혼하면은 사돈 양측에서 아, 이 이불은 우리가 해야지 이바지 음식은 우리가 해야지 왜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함도 들고 들어가고. 그렇죠. 함 네.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렇죠. 저는 좀 결혼한 지가 좀 돼가지고. 아, 네, 그래요? 네, 네. 저도 잡아봤었는데 뭐 매만 맞았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 선물이죠.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급속해지니까 예. 그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이바지 음식해서 보내고 뭐 옷도 뭐 이불 보내고 하니까 에이 귀찮다 그래가지고 싹 그냥 돈으로 정리해서 돈 봉투 얼마 해서 보내면은 저쪽에서 얼마 띄고 다시 보내고 왜 돈 봉투가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로 지금 바뀌었죠. 네. 그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물로 그 신혼부부의 혼수를 선물로 조달하다가 이제는 화폐 경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화폐 경제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재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요. 그렇죠. 재분배.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은 재분배하면 뭔가 복지라든지 예. 공공의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예, 하고 예. 있는데 이것도 역사가 거의 이집트 문명,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갑니까? 그럼요. 이게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4대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재분배라는 게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생겨나면서 함께 생겨난 게 이 재분배 경제예요. 와, 잘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네네네. 예를 들어 맥주 좋아하세요? 맥주요? 예, 예. 종종. 예, 종종. 맞습니다. 네. 종종 좋아하십니까? 맥주를 가령 수메르 사람들이 맥주를 먹으면요. 예. 우리는 그냥 저 편의점 가서 사오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국가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맥주 장인들이 있어요. 양조장. 양조장. 같은 거를. 네. 그러면은 국가가 그 양조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 만들어진 맥주를 다 일단 국가가 세금으로 신전해서 가져갑니다. 아, 그다음에 어느 동네에 술집이 몇 개가 있다, 어느 동네에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다 배분을 해줘요. 중앙 국가가 신전에서 네. 다 모은 맥주를 가지고 아 그럼 저 동네 사람들은 술집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내야 돼 해서 맥주를 글로 보내고 그래서 맥주가 사람들한테 직접 팔리는 게 아니라 일단 국가가 다 모은 다음에 이걸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재분배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맥주는 보리에서 나오잖아요. 예.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맥주를 실컷 마실 수 있고 저 앵커님처럼 종종 즐기실 수 있을 텐데 네. 보리가 안 나오는 지역이나 사막이라든가 바닷가 이런 데서는 맥주를 전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런데 중앙에서 신전이 그걸 걷어가지고 중앙에 다시 분배를 해주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도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 맥주를 즐길 수가 있게 되죠. 네. 그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큰 방법으로서 고대 국가부터 이 재분배라는 방법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근데 고대 국가부터 이런 재분배라는 개념이 그 당시부터 있었다. 예. 근데 사실 뭐 재분배나 뭐 선물만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고대 시대여도 아무리 예. 다 충족되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뭔가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교환이 있었죠. 예. 당연히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주요한 물품들은 선물이라든가 국가의 재분배 이런 걸로 되는데 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물건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치품 같은 거 있죠. 사치품. 예, 아주 비싼 속옷이라든가 예. 화려한 목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지배급끼리 다른 나라의 그 무역
국가 간의 무역이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원거리 시장이 생겨나요. 원거리 무역에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일 아침 왜 달걀 후라이 해 먹어야 되는데 네. 달걀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그때마다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국가에서 재분배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장터라는 게 있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마을 장터라는 게 있었고 국가 간의 원거리 무역 이 두 가지가 시장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교환을 하다가 서로 내가 원하는 물건과 맞지 않을 때 네. 제3의 것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화폐다라는 네. 통설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떤가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 아니면? 그게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쓸 적에 제일 힘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런저런 책에 나와요. 이런 예. 거죠. 애초에 물물 교환이 있었는데 물물 교환하다가 이거 불편하니까 네. 상품 하나 잡아서 이걸 화폐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삼자. 그래서 화폐가 나왔고 그 화폐를 들고 다니기 그 상품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지폐가 나왔고 지폐도 귀찮으니까 나중에 신용 수표라든가 이런 신용 증서가 생겼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데 네. 87년에 나온 유명한 그 인류학의 논문이 있어요. 네. 그 캐롤라인 험프리즈라고 하는 여성 인류학자가 쓴 유명한 논문인데 네. 100년 동안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지금 이런 순서로 화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화폐는. 사실 화폐라는 게 예. 교환, 예. 저장, 예. 가치 측정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화폐의 역할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교환을 위해서 시작된 거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제일 나중에 생겨납니다. 아 제일 나중에. 예. 가장 먼저 생겨난 화폐의 기능은요. 계산 수단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메르라든가 이집트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맥주도 걷어들이고 보리도 걷어들이고 그럼 중앙 국가는 그걸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맥주 5통하고 보리 3가마니를 갖다가 국가에서는 회계를 할 적에 이걸 똑같은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게 은 1셰켈이라는 단위가 있고 네. 보리 1구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귀중품은 은으로 가치를 계산했고 생필품은 보리로 계산을 했는데 보리요, 보리. 보리. 예. 예. 요 계산 화폐가 제일 처음에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생겨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생겨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화폐 있죠. 요거는 비유를 들자면은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도박장에 가면은 칩이라는 걸 쓴다면서요. 카지노 이런 데 가면은. 그 칩이라고 하는 건 도박장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박장 안에서는 그 칩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와야 되죠. 가지고 그냥 나오면 나가면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죠. 플라스틱 조각이죠. 네.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해서 화폐는 시장이라는 카지노 안에서만 통용되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였던 거는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우리 조개라서 조개 껍질 같은 게 많이 쓰였어요. 네네네. 요거는 계산 수단 화폐가 생겨나고 지불 수단 화폐가 생겨나고 가치 저장 수단 화폐가 생겨난 다음에 아주 나중에 생겨난 종류의 화폐예요. 그래서 화폐가 생겨난 순서는 교과서에 나온 거랑 전혀 다르고 그 기원은 시장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네. 국가의 회계에 필요해서 생겨났던 거예요. 국가의 회계, 예, 계산을 세금을 하기 거둘 위해서. 때, 예, 재정 회계를 할 적에 계산 통일된 계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는 생겨났고 민간에서 생겨난 화폐의 기원은 그 채권과 채무 있죠. 네. 요걸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재밌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텔리 막대기라고 영어로 텔리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네. 가령 제가 앵커님한테 돈을 5만 원을 꿨어요. 네. 그럼 이제 차용 증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글자도 없고 종이도 없을 때는 차용 증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5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그 금을 이렇게 그어요. 눈금을. 나뭇가지에다가 눈금을 쫙 그은 다음에 네. 나뭇가지를 2개로 쪼개요. 예. 그래서 2개를 쫙 나눠 가지면은 요건 누가 위조할 수도 없잖아요. 두 개 눈금이 이제 같이 맞으니까. 그렇죠. 네. 요거 하나를 스톡이라고 하고 영어로 다른 쪽을 스톱이라고 하는데 예. 요즘도 우리가 세금 낼 때 보면은 세금 내고 영수증을 스톡이라고 그러고 스톱이라고 그러죠.
그 왜 조그만 쪽지 주잖아요. 세금 내면 그걸 스톡이라고 그러고 스톱이라고 그러는데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화폐 기원은 교환이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그걸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 쓰려고 채무를 기록하는 장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일종의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화폐는 계산, 지불, 가치 저장, 교환 이런 순서로 활용이 됐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나중에 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게 경제 활동을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경제 활동, 그렇죠. 영리, 자본 축적으로 활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조금 달라지게 여기서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산업혁명하고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는 가장 큰 돈을 버는 자본주의 기업이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였어요. 네. 이거는 무역회사기도 하지만은 이 무장을 갖춘 전쟁 조직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적을 만난다거나 경쟁 회사의 배를 만나면은 때려부셨어요.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요? 그럼요.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서도 영국 동인도 회사가 들어가서 했던 게 무역이 아니고 사실은 정복이에요. 정복, 그렇죠.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이 인도를 다스린 게 총독이 다스린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다스려요. 그렇게 해서 19세기 초까지는 큰 돈 버는 수단이 전쟁, 무역, 금융 이런 거였는데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면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면화를 처음에 인도에서 수입을 해와 가지고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면화에 완전히 이렇게 매니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수입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팔면은 요새 말로 대박이겠다 싶으니까 18세기 초부터 영국의 그 요즘 말로 하면 벤처 자본가들이죠. 방적기를 개발하는 기술자들하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기술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굳이 뭐 전쟁하고 무역하고 이러는 것보다 기계를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게 돈 버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19세기 말 18세기 말에 있었던 산업혁명이고 그때부터 경제활동 밖에 있었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인류의 경제활동으로 침투하면서 19세기 이후로는 인류의 모든 경제생활이 자본주의로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증기기관과 방적기 어떤 기술적인 발달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밑바탕에는 투자를 통한 자본주의가 그때부터 제대로 싹이 트였던 거네요. 자본주의가 인류의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된 게 바로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걸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계급이 나타난 거고. 그럼 우리가 자본가 계급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 부르주아라는 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나왔던 말일까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인데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이제 그 프랑스 말이고요. 독일 말로는 이제 비르거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제스 이거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이 말이 어원이 다 똑같아요. 이제 독일어로 부르크라고 하는 건데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영주가 사는 단단한 성 있죠. 뭐 함부르크 할 때 그 부르크. 함부르크 할 때, 햄버거 할 때. 그 부르크. 그게 성주가 살고 있는 성.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됐느냐? 이 중세 때는 처음에는 시장이 별로 없다가 조금 이제 그 농업이 발전하면서 시장이 서서히 생겨나게 되는데 시장이 생겨나면 그때만 해도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 시장에 상인들이 좌판 벌려놓고 각종 좋은 물건들 벌려놨는데 여기 강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들의 그 안전을 지키려면은 영주가 살고 있는 성벽 바깥에 좌판을 펴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요? 오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주는 그래도 제일 그 무력이 센 존재고 그러니까 감히 강도라든가 도적대가 여기 출몰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의도 경찰 영등포구 경찰서 앞에다가 좌판을 벌리면은 설마 깡패들이 거기 나타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비르거다, 부르주아지다, 그다음에 버제스다 이런 말이 생겨난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중세 때의 부르주아들은 오늘날의 자본가 계급은 아닙니다. 그래요? 개념이 좀 다른가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상업의 발달하고 자본주의의 발달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이 많이 생기면은 다 이거 자본가 아니냐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이 많았던 데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네. 중국도 송나라 때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슬람이라든가 페르시아에도 상인들 상업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가 계급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인과 예. 자본가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업의 발달이 곧 자본주의의 발달인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지점은 어디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가령 13세기, 14세기에 쓰이던 부르주아지다, 뭐 미르거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한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정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죽을 때는 교회에 다 기부하고 죽거나 그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가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럽만의 경우가 아니고요. 네. 중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상업이나 상인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발달하면요. 국가 권력이 항상 억압합니다. 너무 많이 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토지 귀족들이나 국가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저 돈 좀 벌었다고 뭐 껐떡대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댈 수 없는 종류의 부잖아요. 화폐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게 발달하면 세금을 다 걷어버린다든가 몰수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상인들이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본가 계급이 나타난 거는 16세기, 17세기부터 유럽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16세기, 17세기요? 예. 그때부터 근대 국가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근대 국가. 예. 네네. 그 중세 때까지의 그 왕이나 귀족들은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더 넓히고 영토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었지 돈을 버는 데 관심이 큰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대략 한 14세기부터 얘기가 바뀌다가 16세기, 17세기로 가면은 모든 왕들의 관심사가 돈으로 바뀝니다. 왜냐? 전쟁의 양태가 바뀌어가지고 예. 용병을 써야 되고 총을 써야 되고 대포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용병을 못 사고 총을 못 사고 대포를 못 사니까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형태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로 국가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중세 때까지의 국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조선 시대 국가도 이거 비즈니스 조직은 돈 벌려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있는 국가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걸 중상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이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은 상인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습니다. 아하. 상인들하고 금융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고 안 그러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하고 부르주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왕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동등한 예, 동등한 위치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찍어 누르고 네, 찍어 누르는 관계가 너무 아니죠. 크면은 국가 위협이 되겠는데 하면서 밟아버리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그게 중상주의 국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역사책에서 맨날 중상주의 엄청 들었는데 예. 설명을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요걸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네. 있죠. 이 사람 뭐라 불렀냐면은 기념비적인 동맹이다. 인류 역사상 왕하고 부르주아가 이렇게 동등하게 동맹을 맺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기념비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역사상 나타난 사건은 그겁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보면은 부르주아들이 왕의 목을 도끼로 끊어버리죠. 찰스 1세를. 그다음에 생겨난 명예혁명 이후에 생겨난 영국의 국가는 부르주아들이 모여있는 의회하고 왕하고 동등하게 권력을 갖고 오히려 왕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죠. 의회의 권력이 더 세지죠. 네네네네. 여기서 왕하고 부르주아가 동등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게 좀 늦어요. 늦어가지고 왕이 계속 부르주아들을 찍어 누르는 일이 계속되다가 네.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시민혁명이 터지죠. 혁명이 터진 거죠. 그래서 19세기가 되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권력이 동등하게 돼버려요. 아하. 이 점에 있어서 근대 유럽이 지구상 어떤 문명하고도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은 근대 유럽에서만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국가의 형태도 달라진 거고 또 전쟁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더 육성이 된 거네요. 육성이 된 정도가 아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생겨나는데 중앙은행이 생겨나요. 중앙은행까지. 중앙은행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14세기, 15세기까지는 청산소 그러니까는 이 환전업체,
환전소, 청산소 이런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에 불과했는데 1694년에 영국에서 아까 말한 명예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네. 왕권하고 그다음에 런던 금융가에 있는 부르주아들하고 동등한 위치로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네. 은행을 세우는데 그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영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 예, 이게 최초의 중앙은행이거든요. 네. 여기서 근대 화폐가 생겨나요. 아하. 그러니까 요 화폐가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거두고 있는 세금 있죠. 세금이나 재정 시스템하고 금융가에서 발행되는 은행의 각종 신용증서라든가 은행권 이게 서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재정 시스템하고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고 네. 그래서 재무부가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중앙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화폐가 본위를 가지고 화폐 그 가치가 정확하게 고정돼야 되는 등등의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한 나라에서 하나의 화폐를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요 제도가 생겨난 거는 19세기 중반이에요.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말한 근대 국가에서 다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재밌네요. 이 화폐의 탄생도 사실은 좀 달리 보게 되고요. 예. 무역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설탕이 예. 인류 경제사에 굉장한 공헌을 한 게 있다고요? 공헌을 했는지 해악을 끼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설탕이 어떻게 해서 좀 예, 설탕 얘기를 역할을 좀 하게 된 드릴게요. 겁니까? 네. 설탕이 제일 처음에 발견된 곳은 인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이죠. 중국에서도 쓰였어요. 그래서 명절 때 아이들이 이제 사탕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게 사탕수수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찌고 정제해야 나오는 거라서 막 끓이기도 하고 막 그럼요. 예.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유럽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오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냐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게 귀중품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상인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꾀를 냈는데 설탕을 대량으로 제조해자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이른바 그 악명 높은 대서양 삼각무역의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비틀즈가 나온 데죠. 네. 리버풀에서 영국 상인들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설탕을 구하러.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총하고 옷하고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출발을 해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서 어딜 가느냐 하면은 그 설탕이 사탕수수가 자라나는 그 중남미 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로요? 아프리카.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그 서해안 이쪽으로 가서 황금해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네. 거기 다호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한테 예. 그 총하고 옷하고 장난감을 선물로 줍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예, 서아프리카에 있는 왕국의 왕한테. 예. 그럼 왕은 그 대가로 인근에 있는 그 아프리카 부족들을 다 때려 잡아가지고 노예들을 끌고 옵니다. 아 자기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 그렇습니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노예들을 잔뜩 끌고 와서 영국 상인들한테 넘겨줍니다. 아. 그럼 영국 상인들은 배에다가 그 흑인 노예들을 그득그득 채워요. 예. 그리고서 중간 항로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멕시코나 이 중남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배에서 죽어가요. 비참하게. 그렇죠. 뭐 거리만 해도 예, 엄청난 건데. 예, 그 아주 역사상 유명한 비극입니다. 그 배에다가 이 노예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이라도 더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설계도를 짜가지고 네. 빈칸 없이 찍고 빼곡하게 흑인들을 눕힐 수 있도록 설계도까지 짜서 눕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2달씩 배를 항해를 하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똥오줌의 오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환경이었던 거네요. 그 처참한 과정에서 살아남은 노예들을 가지고 그 멕시코나 그다음에 이 서쪽 이 중남미에 가면은 사탕수수를 기르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흑인 노예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그 노예 농장주들은 네. 그 노예를 받은 대가로 설탕을 넘겨줘요. 그럼 그 설탕을 가지고 리버풀로 돌아옵니다. 아 다시. 삼각형이죠. 네, 리버풀에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중남미를 거쳐서 리버풀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 귀한 설탕이라는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싼 값에 설탕을 먹게 됐고 네. 그 영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왜 홍차에다 설탕 넣어 먹죠? 예전에. 그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녹차에다 설탕 넣어 먹습니까? 아, 네. 근데 영국에 홍차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는 문화가요. 아. 19세기 초에 이때 생겨나요. 설탕이 지천으로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이야. 지금 말씀드린 그 삼각무역 있죠. 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면화 말씀드렸잖아요. 네. 면화무역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면화까지. 예. 우리가 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 보면은 스칼렛 오하라가 사는 미국 남부가 면화를 기르죠. 거기 일하는 노예들이 다 흑인 노예들이죠. 네. 똑같습니다. 면화를 기를 수 있는 곳은 미국 남부처럼 따뜻한 곳이라야 되니까 네. 영국에 있는 면화 상인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스칼렛 오하라 있는 데 가가서 흑인 노예들을 주고 면화를 받아서 리버풀로 돌아오는 요 삼각무역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이었고 또 그 바탕에는 자본가들의 예. 자본이 있었고. 이게 원래 돈 되는 자본주의였어요. 생산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노예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거고. 예. 근데 그 대가로 이제 인류는 설탕에 중독이 돼 버렸죠. 이 사실 설탕의 기원을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설탕이 단맛이 아니라 좀 씁쓸해지는데. 예. 또 하나가 그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들이 예. 좀 많았잖아요. 근데 해적도 상당히 그래서 많이 들끓었던 건데 예. 그 해적의 원조가 예. 공무원격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 직원들이죠. 아까 동인도에서도 약간 이야기해 주신 그런 것처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업 해적이 나중에 좀 더 이제 제도화된 게 동인도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이 해적 얘기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제 순전히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그 필리핀 세계를 일주하면서 이순신 장군하고 만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속설도 있어요. 이건 뭐 물론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네, 네. 이 해적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 16세기에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의 무역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배들이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왕이 명령을 내려요. 해적들아 털어와라. 저 스페인 배들 털어와라. 근데 이거를 해군을 그 국가 해군을 동원하자니 이건 좀 창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비티어 사략선 우리라고 우리말로 옮기는데 민간 기업인 것처럼. 아, 사실은 왕이 시킨 건데 민간 예. 기업인 것처럼 그래서 위장을 해서. 이름은 프라이비티어라고 해서 해적들을 조직을 한 다음에 네. 해적질 면허증을 줘요. 아, 그것도 국가에서 예. 해적질을 국가에서 할 수 받은 있는 면허증입니다. 공식적인 면허를 내준 거예요. 너희들은 국가를 위해서 뛰는 명예로운 해적들이다. 그래서 해적 면허증을 주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배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거 투자를 다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영국 귀족들이 해요. 그러니까 국가 돈을 써가지고 배를 마련해주고 이 면허증까지 주고 그 대신 해적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이거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뭐 민관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한번 스페인 선을 그 배들을 턴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투자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1000%가 났대요. 야, 왕족이 투자. 예. 10배의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요.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털어온 그 재화의 양이 영국 왕시대 1년 재정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만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했어요. 꼬제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도 이 사략선을 운영을 했고 네덜란드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16세기랑 17세기 중반까지도 이 해적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가 이 생산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전쟁과 무역 그리고 예. 또 아까 뭐였죠? 금융. 전쟁과 무역, 금융. 이야기 점점 빠져들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책 재밌습니다. 예, 자본주의의 기원부터 그리고 각 전쟁사까지도 이야기를 어나더 경제사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 통해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른바 백형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올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에 앞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 박모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김영호님이 근무하면서 잘 듣고 갑니다 보내주셨고, 김민영님은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는데 이 역사랑 같이 이제 빗대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프터 서비스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으로 저희가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애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휴대전화 뒷번호 8805번님이요. 카드 가맹점인 가게가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유도할 경우에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신고 증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변은 이용현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개인 소비자가 뭐 물건이라도 이런 또는 서비스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물건 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현금 영수증은 달라 하시면 되고요.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계좌이체 확인서가 나오잖아요. 물건이 왔을 경우에는 또 송장 이런 게 같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카피 떠서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만약에 했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어떤 신용카드를 거부를 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또는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거를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 성명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든지 또는 이런 것들 같이 하는데,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이 돼 있어도 안 알려주잖아요. 상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에 보면 거기에 소재지하고 대표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안 받습니다.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한 카드 결제하려면 10%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국세청에도 신고할 수가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질문도 들어볼까요? 어제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횡재세, 예. 다른 말로는 초과 이윤세였습니다. 기업이 노력하지 않고도 얻은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휴대전화 뒷번호 0019번님이 우리나라에선 횡재세 부과하는 기업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횡재세가 없습니다. 아직 없죠.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그 때문에 정유회사들 많이 벌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라고 해서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또 다시 국제유가 떨어지고 정유사들은 또 적자 보고 이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죠. 대외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한때는 흑자를 엄청 보지만 또 한때는 적자를 또 엄청 보기도 하고, 그러면 많이 이윤을 거뒀을 때 횡재세를 걷는다면 적자 봤을 때는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 줄 거냐라는 또 물음들도 따라 붙기 때문에 횡재세를 도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7개 회원 국가 가운데 24개 나라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는 은행권에도 횡재세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금 더 유럽연합은 더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좀 급진적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곳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도 함께 또 양쪽을 생각해 봐야죠.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관련된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 휴대전화 뒷번호 8319번님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또는 무인 카페 창업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창업 비용. 네.
인건비가 들지 않으니까. 근데 프랜차이즈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10평에서 15평 정도의 규모라면은 8천만 원 선이라고 하네요. 무인 카페는 한 10평에서 12평 요 정도일 경우에 5,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요거는 점포 임차료를 제외한 거여서 네. 추가로 들 수가 있겠고 다른 중형 규모의 창업보다는 창업 비용이 덜 들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입니다라는 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곧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고 저희도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인 점포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또 이제는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창톡의 노승욱 대표랑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인 점포 같은 경우 특히나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네. 또 손해가 쌓이게 되고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그 청취자 강미영 님이 궁금한 점 보내주셨는데요. 청년 도약계좌 가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청년 희망적금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매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8월 신청은 이미 11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이제 9월 신청 기간이 이제 공지가 될 거거든요. 그때를 좀 노려보시길 추천해드리고 농협, 신한, 우리 이렇게 포함해서 시중은행 11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홈페이지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이렇게 전화 거셔서 음성 안내 후에 3번을 누르거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를 하셔서 청년 도약계좌 가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하, 좋습니다. 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혜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편의점이었는데요. 아까 7522님이 이대호님과 편안한 진행 덕분에 경제 정보들 일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까 인사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편의점같이 또 때로는 고급스러운 백화점, 면세점처럼 또 때로는 양적인 것도 많이 준비하는 대형 마트처럼 다양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항상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 오늘 8월 17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